미국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국 본토를 지킬 미사일 방어망, 그 핵심 함정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7척, 앞으로 열릴 시장은 무려 1600조 원. 그 순간 도쿄의 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잠수함 사업에서 떨어뜨렸던 캐나다마저 얼어붙었죠. 70년을 미국의 최측근이라 자부하던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은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일본조차 가지지 못한 그 함정의 정체, 그리고 한국의 신의 한 수, 한 일본 방위성 고위 인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도쿄 이치가야의 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고 회의실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에는 단 한 줄의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지킬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함정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맡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된 것만 7척, 앞으로 열릴 시장의 규모는 무려 160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라는 말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보가 전해진 직후 방위성 수뇌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라면 며칠 전에 미리 잡혔을 회의가 그날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소집됐습니다. 그만큼 윗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이 지긋한 관료들의 얼굴에 처음 보는 종류의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회의에서 제가 38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세이지. 올해 68입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38년 동안 해상 장비 정책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어떤 함정을 어느 조선소에서 만들지, 그 배에 어떤 장비를 실을지, 그 무거운 결정의 한복판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만든 배들이 해상자위대의 깃발을 달고 바다로 나아갈 때마다 저는 남몰래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한 수 아래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고 그 세계의 꼭대기에는 언제나 일본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제 인생 전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잠깐 한국에 배 몇 척을 맡겼다고 온 나라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어차피 값싼 상선이나 대충 만드는 하청 국가의 자비를 조금 넘긴 것뿐이겠지. 그 정도로 미국이 자기 안보의 심장을 넘길 리는 없다고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이미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댓 명의 관료와 방산업계 인사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쿄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햇살과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 사람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방금 전까지 품고 있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국을 낮게 봤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조선소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도크에서 무려 43년을 일했고 마지막에는 용접 반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등에는 불꽃에 댄 흉터가 지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흉터투성이 손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창 일하던 시절
일본의 조선업은 그야말로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지구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배 3척 중 한 척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주들이 배를 주문하러 일본으로 몰려들었고 우리 도크는 밤낮 없이 불꽃을 튀기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뜨거운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온 선주가 우리 배의 품질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는 이야기. 미국의 큰 회사가 일본 조선소가 아니면 배를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자랐고 그 이야기들을 뼛속까지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독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배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며 일본의 도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용접의 기초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며 늘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세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도크에서 걸음마를 배워간 애들이다. 그 아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법이란다. 어린 저에게 그 말은 하나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자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먼저 시작한 자가 늘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방위성에 들어가 함정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다뤄온 배들은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함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값싼 상선이야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함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 쌓인 기술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과 신뢰를 가진 나라는 이 바다에서 오직 미국과 일본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을 향한 3가지 굳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조선은 결국 일본을 베낀 후발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상선이나 대량으로 찍어내는 하청 국가이지 미국의 국가안보가 걸린 함정 같은 것은 절대로 맡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음마를 가르쳐 준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스승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무려 7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그럼 미국이 자기 나라의 안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한국 같은 나라에 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정말로 믿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셋째, 미사일을 추적하고 계측하는 특수한 함정은 그 기술과 보안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는 그저 강철을 이어붙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두뇌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이웃 나라가 미사일을 쏴도 그 사실을 남들보다 늦게 발표하던 나라가 아니던가. 그런 나라가 이런 첨단 함정을 다룰 자격이 있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이 3가지 편견은 저에게 편견이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방위성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일본의 방산업계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리에 익숙했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물려준 그 오래된 신념 위에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방위성의 한 고위 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거대한 본토 방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핵심을 떠받칠 특수한 함정들의 건조를 미국이 한국의 하나라는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만 7척이고 첫 계약 규모만 해도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미국이 열게 될 함정과 정비, 시장 전체는 1600조 원 규모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소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미국이 한국에 잠깐 일감을 나눠준 것뿐입니다.
미국의 조선소가 일손이 부족하니 값싸게 배를 찍어낼 곳이 필요했겠지요. 한국은 그런 잔일에 딱 맞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기 안보의 진짜 핵심을 한국에 넘겼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일본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게야마 소이치로였습니다. 방위성에서 오랫동안 방산 정책을 주무른 실세 중의 실세였고, 일본의 방산업계가 지금의 낡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뒤에서 힘을 써 온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늘 값비싼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남자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카게야마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말이 100번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 소란입니까? 한국이 미국 배 몇 척 만드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어차피 강철이나 이어붙이는 하청 아닙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중요한 기술을 한국 따위에 줄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들은 평생 우리 발밑에 있을 나라입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카게야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은 어딘가 불쾌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흘끗 보더니 이런 회의에 자기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깝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고위 인사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은 우리 방위성에서 함정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직접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주십시오. 미국의 이번 결정이 우리 일본의 해양방위 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그것도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속으로 조금 귀찮았습니다. 이미 답이 뻔한 문제를 굳이 며칠씩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안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면 될 일이니까요. 카게야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카무라 씨,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걸 붙잡고 밤새우다 몸 상합니다. 그 말투에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오간 이번 계약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그저 값싼 하청 계약의 흔적들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저희 손이 어느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한화는 미국에 배를 만들어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미국의 조선소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 땅 위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필리 조선소.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한다는 발상 자체가 제 머릿속에는 아예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라, 이건 예상 못했는데 왜 우리 일본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그 작은 의문이 앞으로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게 될 균열의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사무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새 뒤적인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깨운 것은 아침 햇살이 아니라 전날 밤 마지막으로 읽은 그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한화는 미국에 배를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가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태평양 건너로 보내는 그런 뻔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국 현지의 조선소 하나를 아예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필리 조선소.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를 직접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미국의 부품과 공급망을 그대로 활용해 미국 땅 위에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한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 조선소가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미국 배입니다. 미국은 원래 군함만큼은 반드시 자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해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까다로운 원칙의 담장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일본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일본에도 미쓰비시가 있고 가와사키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조선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앞바다에서 우리 자위대의 배만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과는 기술을 나누고 장비를 파는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심장부에서 미국 정부의 배를 연이어 짓는다는 발상.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던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의 안방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조선소 하나 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배를 그 조선소에 맡길 리 없어. 어차피 값싼 상선이나 만들다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장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가 이미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선박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6척. 미국 정부가 직접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이라는 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그리 대단한 배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그럴듯한 배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면서 그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배들은 명목뿐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6척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필리, 조선소가 정말로 이런 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시험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공급망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기밀을 다룰 만한 보안 능력을 갖추었는지, 미국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검증했고, 한화가 세운 그 조선소는 그 검증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검증을 통과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떤 조선소에 국가 선박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조선소를 믿을 수 있느냐, 이곳의 나라의 안보를 걸어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화가 만든 그 조선소에 그 신뢰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첫 번째 편견이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값싼 상선이나 만드는 하청 국가라던 그 믿음이 말입니다. 6척의 국가안보 선박. 그것은 결코 값싼 잔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닐까 싶어 같은 대목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화의 조선소를 자국 국가안보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첫 시험을 한국은 이미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도크에서 걸음마를 배워간 애들이다. 그 아이들이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자료는 그 걸음마를 배웠다던 아이들이 태평양 건너 미국의 안방에서 나라의 배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도쿄의 빌딩 숲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배들이 대체 어떤 배인지 그 정체를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제 자존심을 정통으로 무너뜨리는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미국을 위해 만들게 된 배들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배는 그저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 그 방어망의 눈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특수한 함정이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 신호를 낱낱이 수집하며 요격이 성공했는지까지 분석하는 배. 말하자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관제 센터였습니다. 저는 이런 배가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강철을 잘 이어붙인다고 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와 정밀한 통신 장비, 그리고 그것을 다룰 고도의 기술과 보안이 필요한 그야말로 최고 난도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제 머리를 강하게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에는 이런 배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자위대에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훌륭한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사일의 궤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하고 계측하는 것만을 위해 만들어진 함정. 그런 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기조차 급할 때 손을 벌릴 만한 그 귀한 함정의 건조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맡긴 것입니다. 정작 그 배를 가지지도 못한 일본을 건너뛰고 말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세 번째 편견,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첨단 함정을 다룰 자격이 없다던 그 확신이 바로 그 순간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조차 가지지 못한 것은 오히려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런 배를 맡겼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그저 값싼 하청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이 나라라면 믿어도 된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쿄의 하루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38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수첩,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끼고 계시던 두꺼운 용접 장갑. 저는 그 거친 장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관료였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 무렵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사람들이 일본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기술을 나누고 협력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손을 잡기는커녕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당신들에게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문 밖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에 스쳤던 표정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장갑을 손에 쥔 채 저는 그 얼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돌아섰던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안방에서 나라의 배를 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걸음마나 배워간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걷고 뛰고 마침내 스승이 오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날 제가 문전박대했던 그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민 손을 제가 뿌리쳤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로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친 장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고 대답 대신 창밖의 밤바람 소리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것이 대체 얼마나 큰 판인지 그 전체 규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이번 일의 전체 그림을 정리하다가 눈앞이 아득해지는 숫자와 마주쳤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해군 함정의 최대 80%를 한국에서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핵심 기술과 마지막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배의 대부분은 한국이 짓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80%. 사실상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이 짓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미국의 함정 건조와 정비 시장 전체는 무려 1600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고서야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가 잠수함을 새로 들이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60조 원.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12척에 달하는 그 사업을 따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조금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그렇지. 한국이 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놓친 것은 오히려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12척의 잠수함 사업에 매달렸다면 조선소의 핵심 인력과 설비가 오랫동안 거기에 묶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국이 1600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60조 원짜리 사업에 발이 묶이지 않았기에 한국은 그보다 26배나 큰 시장에 온 힘을 쏟을 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한국을 떨어뜨렸다고 여겼던 그들은 정작 한국이 훨씬 더 큰 미국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어쩌면 캐나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일본이 앉을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 자부해온 일본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카게야마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그것을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나카무라 씨, 겁먹었습니까? 이런 건 다 부풀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면 결국 다시 우리를 찾을 겁니다. 저들은 어차피 우리 발밑입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이 자리를 잃은 진짜 이유는 어쩌면 저 사람처럼 끝까지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번 일에서 정말로 큰 돈이 걸린 부분이 어디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짓는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사업의 돈이 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를 새로 짓는 것은 사실 이 거대한 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큰 돈이 걸린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를 고치고 정비하고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바다에 자기 함정을 촘촘히 깔아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배를 미국의 조선소만으로는 도저히 다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쓰는 동안 끊임없이 손을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비 시장은 배를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안정적인 돈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벌써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을 정비하며 그 기술력과 보안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비한 건 두 건이 쌓이면서 미국은 한국이 자기 배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정비를 맡기다 보면 부품을 한국에서 대게 되고 부품을 대다 보면 설계에도 한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배를 다루는 인력을 교육하는 일, 디지털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줄줄이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일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미국 해군의 배가 세대를 바꿀 때마다 한국 기업이 반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지는 끊기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올라탄 것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HD연대 역시 미국의 대형 기업과 손을 잡고 배를 함께 짓고 블록을 만드는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 기업의 힘으로 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안방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잃은 것은 배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흐름 전체를 통째로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곧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카게야마의 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에서 나눈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저는 카게야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진작 이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안에서도 미국 조선소를 사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과감하게 세계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카게야마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내가 다 눌러버렸지요. 나카무라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방식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일감을 주고 회사들은 경쟁 없이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로 나갈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일본의 앞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카게야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산업이 이대로 가면 한국에 따라잡힌다는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 하나가 목숨 걸고 쓴 보고서였지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용히 서랍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못 가 자리에서 밀려났고요. 그런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 지금 편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넘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잃은 것은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대단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는 나라가 뒤처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 입속을 위해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정말 아무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러자 카게야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요? 나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잠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뒤적이며 이제 그만 나가보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오며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여전히 저렇게 당당하다는 사실이 저를 무엇보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나만큼은 저렇게 눈을 감은 채로 남은 생을 보내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이 모든 흐름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저 멀리 호주에서까지 한국의 조선소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 선박을 지었다는 그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손님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한국에 자기 나라의 안보가 걸린 배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다른 모든 나라에게는 이런 신호로 읽혔습니다. 저 까다로운 미국조차 믿고 맡겼다면 우리도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은 순간 한국은 미국 시장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함정 시장 전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이름표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봐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 배 몇 척을 짓는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함정 시장인 미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 바다의 흐름을 손에 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 시장만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한국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세계라는 바다로 나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은 여전히 넓고 푸르렀지만 어쩐지 제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하늘 아래에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미국에서 마지막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 정치의 심장부에 무언가를 새로 세우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그 마지막 소식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조선협력을 위한 하나의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센터를 세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센터가 들어서는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조선소들이 몰려있는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짓는 필라델피아도 남부의 항구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센터는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한복판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위치가 왜 중요한지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안에 담긴 뜻은 무서울 만큼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군함이나 군수 지원함 사업에 발을 들이려면 넘어야 할 문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무부, 국방부, 해군, 교통부, 그리고 해안경비대까지, 게다가 의회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산 부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다룰지, 보안과 기술 이전의 한계선은 어디인지, 이 모든 까다로운 문제를 한국은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 상시 창구를 두고 직접 풀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잠깐 장사를 하고 빠지겠다는 나라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살림 속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눌러앉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70년이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정말로 믿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미 동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를 사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나라는 함께 배를 짓고 함께 조선소를 세우고 함께 공급망을 만들어가는 산업의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과 바닷길이 한국의 조선 능력에 기대게 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으로도 값싼 하청 업체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 나라가 바다의 패권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동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을 미국 곁을 지켰다고 자부해 온 일본이 정작 미국의 미래가 걸린 그 바다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은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워싱턴의 소식이 방위성에 전해지자 이제는 아무도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일 아니라며 손을 내줬던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는 이제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오래도록 묻혀있던 한 가지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이대로 가면 한국에 따라잡힌다고 경고했던 그 보고서. 카게야마가 서랍 속에 조용히 묻어버렸던 바로 그 보고서의 존재가 결국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썼다가 자리에서 밀려났던 젊은 관료의 이름도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방위성 안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카게야마는 결국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지켜온 그 힘 있는 자리에서 그는 떠밀리듯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짐을 챙겨 나가던 날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더니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은 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다들 호들갑이군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결국 미국은 다시 우리를 찾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뒤처지는 동안 자기 입속만 챙겼던 사람이 끝의 끝까지 눈을 감은 채 떠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최후는 누가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순간에도 그는 끝내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은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그의 방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눈을 감은 채 남은 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방위성에 올릴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별일 아니라는 그 뻔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적었습니다. 일본이 이 자리를 잃은 것은 한국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얻은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무도 열지 않던 문을 열어젖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다 쓴 그날, 저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용접 장갑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늘 한국이 우리 도크에서 걸음마를 배워간 아이들이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 우리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걷고 뛰고 마침내 스승이 오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저 넓은 태평양 건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안방에서 그 나라의 배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에게 뒤처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제자가 앞서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부끄러운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을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세계 조선의 정상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숙련된 손과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흠잡을 데 없는 품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열지 않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분명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 자가 이기고 문을 닫아건 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향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자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한때 한국을 후발주자라 비웃었던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인사가 스스로 무너지며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숙적의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우리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바다마저 지키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